하여튼, 이 저녁에 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초등학교 학부모 연수에서. 예? 이렇게, 하여튼, 어려운 시간인 것 같은데, 저녁도 드셔야 되고, 뭐. 그죠? 저도 저녁 굶고 왔어요. 좀, 이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먼저 걱정이 없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제가, 목을 많이 사용해서, 목이 좀 안 좋아서요. 마이크를 사용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정한, 큰 주제가, 여기, 통합이에요? 네, 저희 통합. 아, 자율주제죠, 그러면. 자율주제? 가정통집문에는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맞아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주제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데요. 아, 자기주도 학습, 네. 자기주도 학습.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교직에 오래 있었거나, 보통 이렇게 교육 관련 전공을 했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어머니께 도움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처럼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지? 또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지?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우리 애가 4살 무렵부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 보고 좀 서글퍼서 라고 말하고 제가 시간이 많아서 속으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제가 뺏었어요. 의식주는 당신이 책임져라. 아이에 대한 뭐 옷, 건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는 내가 해볼게 하면서. 그래서 4살 때부터 아이를 뺏어가지고 진짜로 학원 안 보내고 학원도 없었지만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좀 이제 진짜 뭐 자기 주든지 뭐 아빠 주든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키워서 하여튼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서 이제 아이가 잘 자라서 지금 서울에서 대학교 4학년 다녔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실제 수능에서 이런 거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해야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 실제 수능에서 대구에서 한 10등 했어요.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사이. 100분위로 약 0.05%.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한 벌써 20년이 지났죠.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제가 했으니까. 지금 26 청년이 됐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취직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관련 전공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똑같은 부모 입장에서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제 주관적인 경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또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방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경험이 4살 무렵에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3형제가 엄마가 공장에 다니면서 우리를 키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혼자서 공장에 다니면서 우리를 키울 형편이 안 될 때는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척집에 가서 이제 더부살이를 했죠. 전라도에 있는 어떤 친척집에 가서 또 서울에 어떤 친척집에 가고 이렇게. 나중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는 다 돈 벌러 가야 했어요. 우리 삼형제가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돈 벌러 갔어요. 저는 제일 첫 직업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케이트 장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일 첫 직업이 인쇄소 사환으로 취직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뭐 잘 양육받았다는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이는 잘 키우고 싶고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아이는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길을 책에서 찾았죠. 그래가지고 대구 시내 제일 큰 서점 나가가지고 육아코너 가가지고 먼저 내보다 아이를 먼저 키운 사람들의 조언 이런 거 책으로 막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러다가 하나 딱 뭘 포착했어요. 여러 권의 책을 막 수십 권 읽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뭔가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제게 딱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 참 저는 행운이게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어린이 전문 서점이 딱 있었어요. 보통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지금 엄마들은 잘 몰라요. 전집하는 데가 어린이 전문 서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말 잘 만들어진 좋은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한 권 한 권 정성껏 만든 단행본들을 잘 전문적으로 갖다 놓고 파는 그런 서점이죠. 대구에 4군데 있었어요. 4군데. 지금 거의 다 망했어요. 없어. 왜냐하면 인터넷 서점의 할인 공세, 또 교육률이 높은 지역의 젊은 엄마들이 선호하는 전집,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다 망했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다행히 그 서점이 첫 해에 1994년 우리 아이 4살 때 달서구 송년동에 문을 열었어요. 그때 내 처음 이제 자녀교육을 시작할 때였거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서점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그림책을 10권에서 7권에서 10권 정도, 한 10만원 정도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제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아이가 또 쪼르면 서부정원 근처에 있는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하나 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바쁜 때는 보름에 한 번,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좋은 그림책을 사서 집에 와서 아이에게 읽혀주고, 이런 식으로. 그게, 제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죠. 특별히 책 읽기와 관련해서는 그래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인터넷 서점 알라딘 예스 24 이런 게 막 생기고, 전집 할인이 막, 전집하면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막 이런 할인 막 하죠. 선물도 막 주고, 동네 언니들 막 이렇게 방판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서점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서점 주인이 4살 때부터 우리 아이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키우는 거 지켜보다가 저보고 어느 날 명혁이 아버님 강의 한번 해주세요 욕하더라고. 왜냐하면 엄마들 이제 서점에 좀 자주 나올 수 있도록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서점에서 받은 도움이 크고 이래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 12년째 하고 있어요. 12년째. 제가 작년 봄까지는 그 서점에서 하고 작년 봄 이후로 그 서점이 문을 닫아서 지금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그 학기마다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영어 공부, 또 한 학기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행복한 책 읽기, 이렇게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이번 학기는 이제 제가 엄마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책에서 무엇을 우리가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그림책이 왜 아이들 인생에 소중한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강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해져서 12년째 하니까 뭐 교육청에서도 알고 저보고 연수를 받으래요. 그리고 학교 학부모들한테 가서 저는 뭐 교장 선생님 출신도 아니고 또 뭐 대학원에서 상담이나 뭐 심리나 이런 걸 전공하는 그런 경험도 없지만 전적으로 이제 이런 경험이 이제 그 쌓여서 이렇게 어머니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지금은 어머니들이 저 같은 그 직접 경험 있는 이 학부 역량 강화하는 이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잘 없으니까 저를 역시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학교 막 많이 불러요, 저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를 알게 된지 여기 금계초등학교까지. 저는 평생에 여기 처음 오거든요. 이렇게 고저녁하고, 저는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맡은 주제가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어쩌면 이제, 도해지 이렇게 막 아파트 밀집지역 엄마들보다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리기 편한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 그런 이제 밀집지역 가면 대부분 이제 사교육의 세례를 받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높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좋은 브랜드의 이런저런 사교육들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젊은 엄마들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죠. 마침 여기 도서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학습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뭐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중요한,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아이들이 책과 함께 이제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 키우는 것. 오늘 교육청에서 정해준 주제로 하면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그런 책 읽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뭐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또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엄마표고로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도 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셋 중에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마침 도서관이기도 하고 이래서, 어머님도 좀 부담 없이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책 읽기에 관해서, 책 읽기가 그 초등 시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요. 저는 좀 더운데, 안 더워요? 저만 덥나? 히터 들었어요? 내가 늙어서 그런가? 예? 버스도 하니까 뭐, 주렁주렁, 이거 마이크도 있고, 뭐. 잠깐만요. 이러면 됩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다 아시죠? 뭐, 이제 어머니들한테는 사실은 이거 좀 생략해도 되는 말씀들 같은데, 볼트예요? 이 친구는요?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볼트는 굉장히 피부가 탄력적이고, 잘 뛰게 생겼고, 이봉주는 서글프게 생겼잖아요? 뭔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마스크를 가졌고.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만약, 이렇게,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그래. 거리에 따라 다르다, 또는 종목에 따라 다르다, 뭐, 그죠? 이제 여기 엄마는 좀 덜한데요. 실제로 이제,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의 이제, 그, 교육열이 과한 그런 데 가면, 이론적으로는 거리에 따라 또는 종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 아이들 키우는 대로 딱 대입해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옆집 옆에 내 애가 당장 우리 애보다 수학 공부 진도가 빠르고 받아쓰기 하면 척척척 100점 맞고 이러고 있어. 딱 보기에도 쟤가 더 잘할 것 같죠, 앞으로 크면. 그럼 불안해지잖아요. 그 불안해지니까 집에 와서 우리 애도 그렇게 또 따라 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걸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둘이 달리기를 지금 이거 보시면 볼트 관중석에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죠? 자, 여기는 봐요. 사람이 그래도 좀 보이죠? 얼핏하게. 속도가 늦고 벌써 턱이 적게졌고 입이 벌어졌고.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잘못하면 사람이 안 보여. 알아요? 성적이 너무 중요해지면 애가 안 보인다니까? 목표만 보여, 목표만. 그래서 심심하면 애 잡죠. 여기는 이 동네는 애 잡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잡죠. 그래도 엄마가 딱 세워놓은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아이가 수행해내지 못하면 속상하고 불안하고 이렇잖아요. 대부분요, 애가 잘못해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잡아요. 그죠? 내게 엄습해오는 이 불안감이 문제거든요. 그 불안감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고 이 불안감과 싸우면서 사실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오늘은 지금 뭐 잘난 척하고 있지만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제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애 잡고요. 특히 수학 공부 시킬 때 오답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머리 쥐받고 막. 저는 성질이 급하거든. 부모 교육 잘 받아보면 이른바 아이메시지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이의 뭐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내 감정을 전달하라. 이게 아이메시지. 우리말로 하면 나전달법. 자, 그렇게 배우죠. 그리고 막 실습도 하고 막 이래. 근데 막상 현실이 되면 나전달은 지랄이고 바로 막 저는 성질 급하게 생겼죠. 그 애 옆에 있잖아요. 오답 나와 바로 머리 쥐받고 정신 안 차리고 하고 발로 막 차고 막 이랬어요. 심해지면 막 진짜 애 잡죠. 이 정신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뚜껑 날아가죠. 처음에는 뭐 정신 날아가면 이제 이거 뚜껑 열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 한적한 이 곳의 이 특수성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 초등 저학년 엄마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충동 조절 장애. 한 번 뚜껑 날아가면 막 걷잡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막 풀던 문제집 저 던지고 막 째고 막 쓰레기도 쳐받고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도 없다 하고 막
몇 시간 지나면 정신이 돌아와요. 그때는 막 급수습해야지. 그래서 제가 같은 문제집 꺼내가 막 펴고 막 찢어진 거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막. 애 울면서 자는데 쫓아가가 또 엄마가 끌어안고 막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엄마가 잘못했어.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엄마들이 뭐라 하는 줄 알고 꼭 우리 집에 왔다 간 것 같대. 제가 왜 알겠어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지.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기 잘난 척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건 생략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 앞에 가서 무수히 많이 빌었어요. 아빠가 불안해서 그렇다.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좀 더 노력해서 책도 읽고 좋은 강의도 들어서 좋은 아빠가 될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 애는 또 금방 잊어버려. 아빠가 진심으로 미안해 하면 또 금방 용서하고 돌아서면 또 압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애들도 그렇죠? 돌아서면 엄막 한다니까 조금 전에 잡혔는데도. 그러니까 왜 그런 불안감이 엄습 배우는가 하면요. 옆에서 같이 뛰니까. 야, 이거 소리 안 들리네. 안 들리죠? 네. 에이. 그냥 합시다. 자, 이거 이봉주 선수에 대한 이제 소개 동영상인데, 안 들리죠? 안 들린 대로 그냥. 자막이라도 봐봐요. 짧은 거니까. 아쉽네. 안 들려가지고. 여기서는 좀 들리는데? 여기서 나오는데. 이번엔 볼트예요? 조금 들린다. 들려요? 예, 안 들려도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요. 세계적인 단거리 선수, 그죠? 100m, 200m의 주전공인 세계적인 선수 우사인 볼트가 대구에 와가지고 2011년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했어요. 대구에서. 그 CG에서 실격하는 장면이죠. 기억나시죠? 왜 그런가 하면, 자, 옆에 봐요. 전부 잘 뛰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같이 뛰어. 그리고 몇 발자국 안 뛰면 100m 다 꼬린다는 거. 테이프를 끊게 되죠. 오, 이제 잘 나오네. 어차피 안 나오기를 잘했어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하여튼 볼트가 실격했다. 왜? 옆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너무 의식이 된 거야. 거리는 짧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유아기 때 초등 저학년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 다 이런 식이죠. 옆집에서 막 뛰면 내가 불안해져요. 더군다나 막 텔레비에서 가끔씩 대치동 이야기 해사고 막 이러면요. 이거 뭐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괜히 막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는 것 같고 막 쫓기고 막 이렇죠. 자, 이래서 젊은 엄마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먼 이렇게 레이스가 아니라 단거리 경주같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받아쓰기 하면 나도 빨리 해야 되고 옆집에서 연수한 학습지 막 돌리면 나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덩달아 막 같이 뛰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전문적으로 코스 5인의 오류 자녀교육은 그죠? 마라톤 같은 것인데 단거리 경주처럼 5인 하는 거죠, 코스를. 그래가지고 불안감이 자꾸 쫓기는 거예요. 먼 이제 레이스라고 생각하면 좀 훨씬 더 태도가 달라지죠. 마라톤 할 때는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서서 뛰어.
그것도 앞에서 안 뛰고요. 수백 명이 같이 웅성웅성 서가지고 이렇게 총 쏘면 그냥 성큼성큼 뛰어나가죠. 100m 달리기는 일렬로 딱 서가 1cm라도 앞서가면 반칙이라. 요 라인 있잖아요. 라인을 절대로 밟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전에 딱 준비했다가 바로 튀어나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뭐 열 몇 발자국 뛰어버리면 벌써 100m 끝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주법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사실은 뭐 어른들이 다 말했지만 이렇게 긴 레이스 마라톤 같은 거죠. 비유하자면 육상 종목으로 굳이 비유하자면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너무 막 의식적으로 빨리 뛰고 이러다가는 볼트골 나는 거라. 이런 세계적인 선수도 실격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 연구소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유천교 딱 건너가면 여기서 대구로 지나가면 건너가는 데가 유천교죠. 계속 직진해서 가면 유천교 딱 지나가자마자 그 진천역 있잖아요. 신월성지구라고 하죠. 아파트 후 들어섰죠. 제가 바로 거기 우리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 연구소 앞뒤로 한샘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가 있어. 예, 롯데 아이파크하고 뭐 그랑 뭐 어쩌고 하고 뭐 그 아파트 딱 있어.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막 예? 뭐 아무도 모르면서 사실은 뭔가 막 달리고 있어. 어디로.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면 이른바 안타깝게도 일찍 포기하거나 실격하는 애들이 생겨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벌써 막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왜? 하면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이런다니까. 왜? 집에서 과도하게 학습지 시키고 막 연습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길게 봐야 돼. 길게. 물론 여기서는 오히려 어머니들이 여유도 있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분위기도 그렇고 좋은 사교육기관 하나도 없죠. 여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정말 아이를 키워보니까 솔직한 말로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보낼 만한 데가 없어. 뭐 시중에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길게 보고 아이가 생각하는 의미 잘하도록 키우려고 하면 마음 놓고 보낼 데가 없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조건이에요. 저는 남구에 살았지만 남구 살다가 달서구 살지만 우리 아이가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초등 시절에 딱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요 세 가지.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유명한 마라톤은 황영조 선수가 일간스포츠 칼럼에 마라톤 동호인들을 위해서 조언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저는 마라톤은 숨막 자식 심폐 능력이 좀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 하루에 1시간씩 1시간 30분씩 꼭 이 세 부분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래요. 팔, 배, 다리. 다리만 튼튼하고 숨만 잘 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계속 팔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팔 근력이 필요하고 계속 빠른 거 맞서야 되기 때문에 배에도 근력이 좀 있어야 되고 이렇대요. 이게 기본적인 마라톤으로서의 몸을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동기가 생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을 때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초등 시절 어쩌면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 이렇게 지금 뛰는 시기가 아니라 뛰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라톤에서도요 전력 질주를 하는 시기가 있어. 42.19km 중에 전력 질주를 주로 언제 하는가 하면 35km 지점. 이걸 보고 전문적으로 스퍼트 지점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꼬린 지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6, 7km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페이스 조절을 잘 하다가 마지막으로 전먹던 힘을 다해서 뛰면서 우승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미리 뛰는 애들은요 전부 탈락이라 마라톤 중계방송 보면요 10km, 15km 지점에서 치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마라톤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페이스메이커. 상대편 국가의 우승 후보들의 페이스를 교란시키려고 우리나라에서 세계대회 나가면요 항상 3명이 같이 나가요. 우승 후보 1명, 그 다음에 유망주 2위 기록 보유자 3위 기록이 같이 나가는데 이 3위 기록 가진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케냐나 이런 상대편 국가의 우승 후보들 교란시키기 위해서 한 10km 지점쯤 치고 나가는 거라. 레이스를 이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잘 모르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덩달아 같이 뛰죠. 그러다 오버페이스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우승권에서 멀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요. 그것도 우승을 노리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완주를 목표로 하는 마라톤이죠. 우리 아이들 물려받은 재능을 우리가 썩히지 않고 사장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기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 유지를 잘해야 되죠. 무리하게 오버페이스 하면 조기에 공부 포기하죠. 특히 수학 같은 데서 그런, 우리 고등학생들의 40% 수학을 포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수능 치러 가보시면 아는데, 그죠? 한 교실에 30명이 수학 공부를, 수학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달랑 30문제밖에 안 나와. 시간은 80분 주고. 근데 30문제를 끝까지 앉아서 푸는 놈이 없다니까? 다 엎어져 자요. 시험지 엎어놓고. 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 딸려가지고. 어릴 때 맨날 연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힘이 자랄 겨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쳐다봐도 해법이 안 떠올라. 그래서 엎어지고 자는 거지. 물론 이제 오지선다의 문제는 찍고 자지. 근데 다 찍으면 그래도 그죠? 30문제 중에 다 오지선다에 같으면 다 찍겠는데 그게 아니라 5문제는 단답형이에요. 근데 5문제 찍지는 못해. 그 비극이에요. 그래서 문과 애들은요, 수능에서 수학 평균이 몇 점인가 하면, 어려운 수능일 때는 28점, 쉬운 수능일 때 32점. 평균이. 약 30점 정도죠. 이과 애들은 40점. 어려운 수능에서는 35점, 쉬운 수능에서는 40점. 믿으시지 않죠? 그런데 중학교 때는 다 8, 90점 받으면서 학교 다녔어요. 내신 성적. 고등학교 가면 완전히 평가가 달라져. 왜냐하면 60만 명을 한 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하는 힘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내거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이런 고려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그냥 진도를 뺀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하는 힘은 자라지 않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이러니까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요 3가지만 하면 돼요. 3가지. 나머지는 뭐 시간 남으면 하고, 하여튼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요. 무조건.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는 가능하면 학습하고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언어로서 습득해야 돼요. 언어로서 많이 들려주고 이래가지고, 이걸 보고 보통 요즘 엄마표 영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제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제가 서울에서 볼 때 우리 시골에 산다 하더라고, 대구를. 촌동네 살면서 저는 서울의 가장 인류 동네에서 어떻게 키우는지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키웠어요. 특히 영어는. 그래가지고 비디오 많이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귀 뚫고, 귀가 뚫히면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우리 영어 학습 잘해요. 수능에서 당연히 만점 맞고. 그러니까 요 3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궁금하시면 제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다른 학교에서 영어 공부 강의하는 거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신천초등학교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엄마들 뭐 100명씩 막 이래 왔어요. 영어 문법 강의하니까 막 우리와 같은 박수가 막 쏟아져요. 사교육비를 수천만 원 잘하면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그 얘기 이야기 못하니까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러니까 유튜브에서 저를 검색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카페 알아요?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대구부모교연구소 검색해서 딱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제 모든 강의가 동영상과 mp3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1시간만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엄마표 영어도 그렇고 생각하는 수학 공부도 그렇고 책 읽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주제를 정하면 보통 제가 한 학기씩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잘하면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학교 처음이니까 가장 중요한 책 읽기부터 이제. 이거 제가 막 그린 사진이 아니고요. 다큐멘터리. 이거 어디더라? KBS인가? 다큐멘터리 하는 데서 내가 캡처해 왔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를 촬영한 거예요, 촬영. 보여요? 이 노란 부분이 뭔가 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책 별로 안 읽은 사람도 뇌의 일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뇌가 부팅이 잘 돼 있죠.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죠. 책 읽기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한다, 이 말이에요. 뇌를 자극해서. 여기 좋은 책 많이 꽂혀있네. 보통 학교 도서관 가면 막, 제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자, 책 읽기가 왜 도움이 되는가 하면요. 어머니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학습 영역에 도움이 돼요. 이걸 보고 인지 능력의 향상이라고 하죠. 창의력, 사고력, 뭐 독해력, 뭐 이런 것들이 자라죠. 좋은 의리책을 읽다 보면 자라요.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인지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 영역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대로는 학교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스트레스도 받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학교에서 비교당할 수도 있고요.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한테 막 자존감 꺾이는 말을 많이 듣죠. 우리가 애 키우다 보면 입만 열면 자존감 꺾잖아. 안 그래? 한번 녹음해보라니까 엄마들이 하루 하는 말. 그러면 이거 했나 안 했나 뭐 전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애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런 말을 하면 언제라 해야 돼요? 애 잡고 난 후에라 해야 되죠. 애 잡은 날은 그냥 재울 수는 없으니까 쫓아가지고 울면서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아까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미안해 하고 우리 딸 사랑해. 진심으로 말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날, 뚜껑이 안 열린 날은 맨정신으로는 그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나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니까. 자,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책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지도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있는데 책의 주인공이 지하고 입장이 비슷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랑 비슷하네? 자, 이걸 보고 동일시라고 불러, 동일시. 엄마들이 얼마 전까지 보니까 태양의 후예 보면서 전부 송혜교와 동일시예요. 전부 개나 소나, 미안합니다. 아무나 다 송중기 기사코 막. 왜 그래요? 자기가 송혜교와 동일시 되는 거라. 그럼 안구 정화된다 기사코 막 있잖아요. 송중기 얼굴만 쳐다봐도 막 눈이 막 맑아져. 이게 동일시거든, 동일시. 자, 동일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책의 주인공이, 동화책 속의 주인공이 어려움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울고 웃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거라.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마음이 좀 가벼워지죠. 이게 자기정화. 영어로 카타르시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보죠? 나중에 주인공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막 용기를 얻잖아요. 아니면 소통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혼자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도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깨달음을 얻죠. 이게 인사이트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 읽기는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굉장한 안정을 주죠. 공부 잘하려고 하면 정서적 안정도 있어야 돼요. 그죠?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이 공부 잘하기는 어려워요. 뭐가 이렇게 쫓기고 불만이 많고 이러면 어렵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 엄마들이 유아기 때부터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는 거죠. 이게 삐아지 여사 이론대로 하면 스킨십을 많이 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돼요. 사랑을 많이 공급받은 아이일수록 남하고 잘 안 싸워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잘 못 받은 애들이 꼭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이런 거 금방 드러나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단지 인지 영역의 발달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굉장히 도움돼요.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걸 아이들이 만나게 되면. 그래서 책 읽기 정말 중요하지.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정되면 공부에 정말 놀라운 기초가 쌓여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린이 선생님을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이후로는 교보 나갔어요. 그 후로는 교보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안이라고 책 읽기를 거의 못했고요. 대학 가서는 논이라고 못했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니라고. 근데 어릴 때 저하고 같이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매주 7권에서 10권씩 사서 읽은 그 그림책들이 또 이제 학년이 높아가면서 이제 얇은 동화책들 이런 것들 읽은 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지 알아요?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가 여름에 아빠의 소원대로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이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늘 로스쿨 입에 달고 다녔죠. 애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옛날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옛날 우리는 사자 돌림 이런 거 좋아했어요. 안정된 직업 이런 걸 좋아했어요. 권력 있는 것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창의적인 것. 우리 애는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영국계 투자 컨설팅 회사 들어가려고 해.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하도 찌랄하니까 작년 여름 방학 때 로스쿨 입문시험 수능 치듯이 나라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어요. 문과에서 보통 대학을 졸업한 애들 중에 아주 우수한 애들이 이제 교수로 진로를 가기도 하고 CPA 하기도 하고 하지만 많은 애들이 로스쿨 준비해요. 작년에 7,500명이 시험을 쳤어요. 두 과목 딱 치거든요. 로스쿨 입문시험. 하나는 언어 이해, 하나는 논리 추론. 이 두 과목이에요. 언어 이해는 완전히 수능 비문학 분야고요. 논리 추론은 이 책 읽기와 함께 수학적 사고가 약간 포함된 수학의 모든 영역은 아니지만
수학에서 논리적 어떤 추론을 필요로 하는 이런 영역이 있거든요. 요 두 가지 결합이에요. 요 두 과목을 딱 치는데 35문제씩 나와요. 애가 일요일날 시험 치러 또 갔어. 난 몰랐는데 갑자기 일요일날 제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시험이 왜 이리 쉽노? 그래서 제가 야 임마 원래 공부하는 애들이 시험 쉽다 하더라. 근데 애가 나중에 발표를 기다리더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인증샷을 딱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딱 보내왔어. 보니까 7,500명 중에 약 120등. 이게 얼마나 성적인지 모르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고대 로스쿨 정원이 120명씩. 한양대 성균관대 로스쿨 정원이 80명씩. 우리 애가 137점을 받았어. 137점 어떤 점수 모르죠. 경북대학교 로스쿨 가는데 필요한 엘리트 점수가 약 105점에서 110점. 그 점수 철철 남죠. 문제는 로스쿨 안 간다는 거야.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좋은 어린이책을 읽은 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평생 간다고요, 사실. 그만큼 중요해요. 제 읽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좋은 어린이책 읽기처럼 좋은 영재교육이 따로 없고 선행학습이 따로 없고 좋은 어린이책 읽기처럼 좋은 사교육이 따로 없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가지고 어디 못 보냈어. 솔직히 말하면.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내가 아빠인데 명색이. 저는 특히 공부에 한 맺혔는데 내 아들 하나뿐인데 뭐 무슨 짓을 했어라도 안 보냈겠어요? 학원 좋은 데 있으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책 읽기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계속 어린이서점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혔어요. 그 결과로 수많은 성취를 보였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면 뭐 좀 자랑이 되니까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점수를 얻었다. 그것도 책 읽은 게 한참 됐어요. 고등학교 이후로는 거의 책은 거의 못 읽었다고. 평범한 아이들만큼은 읽었겠지만 특별히 뭐 많이 읽거나 이렇지는 않다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책 읽기를 통해서 뭐가 자라있는 거죠. 생각하는 힘 이런 게 자라있어요.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제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어떤가 하면 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수능고사장 가봐요. 수능고사장 딱 가보면 고3 때 국어 영역에서 8절지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아요? 수능 문제지가 16쪽으로 되어 있어요. 8절지 16쪽. 옛날에는 18쪽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거의 책 같아, 책. 거기 활자 9인가 10인가 하는 작은 활자로 빽빽하게 지문을 주고요. 8절지에 반 이상을 지문을 주고 샤빠지 읽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 3문제 딱 나와요. 문제 3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같은 크기 지문이 덜 크고 그럼 또 샤빠지 읽고 3문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끝까지 16쪽 다 넘기면서 문제를 풀고 5분 남겨야 되거든. 5분 남겨가지고 밀렸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수험표 뒤에다가 적어와야 돼. 그래야지 저녁에 정답 발표되면 채점하고 가채점. 근데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우리말인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간 없으면 막 찍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상하죠. 우리말인데,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인데, 아까 수학은 생각하는 힘이 딸려서 덮어놓고 자지만, 국어는 자진 않아. 왜? 우리말이니까. 열심히 막 종칠 때까지 하다가 시간 모자라면 몇 쪽 남죠? 그러면 막 계속 찍어요. 찍을 때 또 기법도 가르쳐 주잖아. 한 번으로 밀어라, 이렇게. 뭐 1번 찍다, 2번 찍고 이러면 다 피해 다니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쭈르륵. 그래가 막 하죠. 이게 고3 수험생들의 현실이에요. 왜? 읽기가 평소에 잘 안 돼 있거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려와요. 지금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마라톤 하려면 코스 답사를 해야 되거든. 알아요? 코스 답사해가지고 강변은 어디에 있는지, 바람은 어디로 부는지, 언덕은 어디쯤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고 뛰다가 언덕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 올라가. 그러다 보면 다른 놈들 다 추월 하거든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코스 답사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면 자기 공부 시간 있죠. 이른바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시간, 수업 시간, 보충 수업 시간 빼고 저녁 먹고 나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야자라고 부르죠. 자, 야자 시간에 대부분 아이들 뭐 해요? 수학 공부해요. 자기 공부 시간의 60에서 70%를 수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때 가지고 달라가지고 아까 말했죠. 60만 명을 30문제를 가지고 한 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양도 많아져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전부 수학 공부해요. 야자 시간에.
그리고 한 20, 30%는 영어 공부해야 돼. 나머지 10%는 탐구해야 돼. 그럼 국어는 할 시간이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문제는 맨날 풀고 있지만 공부할 시간은 드물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다시 중학교 생활로 돌아오면 중학교 때 뭐예요? 스마트폰 들고 있고 사춘기고 체력이 시간 거의 없어요. 그 도예지에서도 아무리 똑똑한 엄마도 날고기는 엄마들도 겨우 할 수 있다는 것은 독서논술 학원 보내는 거야. 그 유명 독서논술 학원이 수성구 골목 곳곳마다 있어요. 국어 선생님들 출신들이 운영하는. 그런데 보내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뭐 몇 권의 책이라도 추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이미 늦었어요. 다시 초등학교 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 걱정은 되고 잘해야 되니까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학습지 하고 있죠. 학습지.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뭐 해요? 뭐 주니어 플라톤 뭐 이런 거 이상한 학습지 있죠. 아니면 눈높이 논술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책 읽기 할 시간에 학습지 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현실이죠. 그리고 한우리 독서논술 뭐 이런 것도 하고.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안 오겠네. 있어요? 눈높이 이런 거 방문 교사들 와요? 오는 거야. 근데 저 이 동네 안 살아봐가지고 분위기를 모르겠어. 막 비는 오지 막 전체적으로 이 동네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막 공부방은 있는지 뭐 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럼 결국 이거 하겠네. 학습지 막 하죠. 저학년 때 뭐예요? 눈높이 국어라도 해야지. 또 어떤 엄마들은 또 뭐 어휘가 대부분 우리나라 어휘의 70%가 한자로 돼 있다고 또 장언 한자 막 한다? 네, 어머니들께서 유치원부터 1학년까지 학습자 6급, 7급 막 시키시고요. 그리고 2학년인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문제 2권씩 막 풀리십니다. 학교에서 막 강제를 시켜요? 자발적으로? 저 이제 다음에 안 볼 거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저 학년 때 국어 학습지나 한자 학습지 하는 건 짱구지 씨예요. 짱구지. 알아요? 그 시기에 책을 읽어서 책이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해야 돼요. 뭐를 생각하는 힘을. 이건 그릇으로 말하면 그릇의 크기를 넓혀야죠. 그릇의 크기를 고정시켜놓고 학습지 하는 건 뭔지 알아요?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는 거예요. 자, 문제를 푸는 것은 실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수학도 똑같아요. 문제 풀면 안 돼요. 언제 풀어? 문제는 고등학교 가면요 미치도록 풀어. 고등학교 가면요 1년 내에 모의고사 치고요 중간기말 치고요. 그리고 오답 처리하고요. 선생님들이 막 패가면서 해요. 우리 애도 영남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영남고등학교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야. 맨날 막 윽박질러 가면서 애들 틀리면 오답 처리해야 돼요. 정과목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 그대로 뭐 노트에 뺏겨오게 한다니까? 그 영남고등학교 무서운 선생님들 유명해. 인터넷에 검색해봐. 일목삼수라고 있어. 이름이 목자 들어간 선생님 한 명하고 숫자 들어간 선생님 세 분이 있는데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일목삼숙하면 애들이 막 공포에 떠는 선생님들이라 살이 바뀌거든요. 그럼 애들 반 죽인다니까. 그래가지고 반틈 틀려봐요. 일주일 내내 그 문제풀이 뺏겼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설하고 이러지. 문제풀이는 고등학교 가면 저절로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책 읽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사용을 바꿔야 돼요. 문제풀이는 나중에 책 읽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은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학습지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당장 한 문제 더 맞추려고 학습지 하다 보면 당장 한 문제 더 맞출 수는 있어. 근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예를 들면 한 문제 더 맞추고 뭐 하려고? 동네 언니들 만나고 뭐 힘 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애들이 유아기에 여기는 좀 덜한데 유아기에 밀집지역 가보면요 전부 있잖아요. 동네 언니들한테 꼬시켜가지고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의 전집을 도배해놓고 있어요. 집에 인테리어 해놓고 있다가 인테리어 책이 아니라 인테리어 수천만 원치씩 실제로. 그리고 그 책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 책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 학교는 들어갔는데 책은 안 읽어. 언젠간 읽겠지 하고 계속 전집 쳐다보다가 그놈이 언젠가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뚜껑 열리죠. 또 요즘 전집도 얼마나 유치찬란한 게 있잖아요. 뒤에다 또 문제를 막 달아놓네. 좋은 전집이라고. 뭐 위 책을 읽고 뭐 하면서 문제 막 두 쪽 달리고 막 이러더라고. 그건 책이 아니에요. 그건 학습지지. 그런 걸 책이라고 막.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덜하지만 주로 엄마들이요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집처럼 도배해놓고 있는 거라. 봐요. 이거 책 읽고 싶겠는가? 안 답답해요?
요 시리즈로 다 이거 유명 전집들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정말 이때는 유아기 때는 너무 애들이 심심하고 가난해서 가끔 여기 중에서도 뭐 빼서 읽는 책들 몇 권 있긴 해요. 엄마들 거기에 희망을 걸지. 자, 지금부터 도서관을 잘 활용하면 돼요. 전집 때려치우고 안 읽는 전집 쳐다보고 있지 말고요. 집에 전집 있으면 빨리 내다 팔고 중고나라 이런 데 가서 빨리 팔고요. 여기 와서 책을 빌리면 되는데 여기서도요. 어디 여기 저 벽 쪽에 보면 보통 전집 많이 꽂혀 있거든요. 여기 전집이 없어요. 한 집이 딱 있어요. 진짜요? 저 곳에 가면은 해밍웨이가 거기 잘 만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행으로 동화책하고 다 들어있어요. 진짜요? 세상에. 이런 도서관 잘 없어요. 학교 도서관도. 아까워가지고 전집도 다 벽에 붙여놓고. 물론 요즘은 이제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해가 좋은 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가면 정말 잘 됐네요. 자, 전집 비판 다 생략하고 지나갈게요. 애들이 책을 질리게 해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전집 자꾸 읽다 보면 지식 중심의 책 읽게 돼요. 지식 중심의 책 읽게 하면 책에 재미가 없죠. 지식을 습득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애들은 가끔 있긴 해요. 좀. 근데 요즘 사회가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지만 요즘은 지식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와. 그래서 요즘은 그저 검색에서 나오는 지식을 어떻게 재가공할 것인가, 공개된 지식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이게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특히 어린 시절에 습득하는 지식이라고 해봐야 커서 중학교 때 일주일 읽으면 되는 양밖에 안 되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 중심의 책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릴 때 근데 막 겁주죠.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뭐 안 읽으면 뭐 큰일 난다 하고, 뭐 50부터 60세는 사회탐구 읽어야 된다 하고, 50부터 60세가 무슨 수능치나 사회탐구를 읽고, 또 뭐 40부터 50세까지는 위인전집.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요, 애는 즉 아빠 인생에도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컸는지. 저는 중고등학교 못 다니고 금융고시하고 공장 다니면서요, 그래도 명색이 경대법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인생만 잘 들어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놈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비산동 슬럼가에 아빠가 이사 다닌 집 체험학습을 한번 하자고 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애를 데리고 갔잖아. 근데 가는 길 자체에 짜증을 내고 찌랄하고 덥닥하고 막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놈 설득하다 내가 지쳐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때려치라 하면서 포기했어. 그 저아빠 인생도 관심이 없는데 남의 나라 위인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중고등학교쯤 돼가지고, 그것도 현세에 위인들 말고 정말 우리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요즘은 위인전지방하고 이제 인물 이야기 이렇게 부르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실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자, 전집 가능하면 버리고요. 이제 재밌는 책을 읽히면 돼. 그러면 애들 책 금방 좋아요. 책 읽다가 감동받아 운다니까? 그러면 성공이지 뭐. 책 읽기를 통해서 초등 시절은 크게 두 가지 노리면 돼요. 하나는 감동, 다른 하나는 재미. 둘 중에 하나. 자, 어떤 책은 감동이 확 와요. 어떤 책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돼. 서양 책들은 주로 재밌죠. 기발하고. 우리나라 책들은 주로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책들을 잘 골라서 아이들에게 읽히면 돼요.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우선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자, 책 읽기가 좋은 어린이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다 알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천하는 거 보면, 실제로 삶을 사시는 걸 보면 안 그래요. 책 구입 비용, 엔겔 계수라고 알아요? 가계지출비 가운데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엔겔 계수죠. 가계지출비 가운데 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이제 높아져야 돼요. 문화비라면 뭐 극장도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도서 구입비, 물론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잘 자라길 바라면 여기에 일정한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사서 우리 애 손 닿는 곳에 항상 둬야 돼요. 왜냐면 애들 학교 갔다 와서 어느 날 기분이 어땠어? 그럼 옛날 읽었던 동화책이 생각나요. 그럼 그 책 손에 닿아야 되거든?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죠. 생각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 생각을 막 골똘히 갖고 있다가 막 도서관에서 꼭 빌려봐야지 이렇게 하는 놈 잘 없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 내 손에, 우리 아이 손에 책이 잡혀야 되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은 아이 손에 늘 닿는 것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빌리고 이렇게. 이게 뭐 형편에 따라 다르니까 내가 뭐 강요할 수는 없는데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데모를 했거든요. 34살까지 이제 국가보법 위반하고 계속 쫓겨다녔어요. 수배 받고 뭐 잡혀가고 막 우리 마누라 고생 많이 했죠. 그 제가 그런 일을 하니까 별로 뭐 넉넉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집도. 근데 하여튼 이상하게 저게 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그죠?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우리 형편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책을 샀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몇 권 이렇게 책꽂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우리 애가 고학년쯤 돼서 보니까 우리 애 방의 새 벽면이 전부 좋은 어린이책으로 꽉 차 있더라고. 그 애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꺼내서 읽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4시부터 7시까지 엄마가 저녁 줄 때까지. 항상 4시 되면 학교 갔다 오죠. 5, 6학년 때. 그러면 지방에 앉아서 레고 놀이 하거나 뭐 엄마 올 때까지 늘 책 꺼내서 읽고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나중에 신문도 읽더라고. 6학년 어느 날 지가 신문을 읽어요. 내가 읽던 한겨레 신문을.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이 있으면 좋고요. 더 중요한 게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되죠. 어디 막 사교육 돌리고 이러면서 책을 읽을 여유는 없어요. 그죠? 우리 동네 가면 그 밀집지역 가면요. 뭐 어디 보내고 어디 가는 사이에 1시간 비어. 그때 책 읽으라 이렇게 한다니까. 그건 책 읽기가 안 돼요. 게임하고 달라서 게임은 바로 하는 순간 재미를 느끼지만 책은요. 몰입해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책을 한번 잡아봐요. 그 스토리에 동화되어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읽는 거 이건 전부 건성으로 읽기. 이걸 스키핑이라고 하죠. 그냥 대충 넘긴다니까. 그러면 그건 진짜 책의 맛을 모른 채로 제목만 알고 지나가는 거죠. 빨간머리엔 맨날 책장에서 봐요. 저는 빨간머리엔 안 읽었어요. 근데 마치 읽은 것 같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착시현상이에요. 착시현상. 그리고 저학년 같으면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학년 때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야 수업을 잘 받죠. 그런데 엄마의 책 읽어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선생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자기는 바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니까 네 한글 알잖아. 이제 네가 읽어.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 행간의 숨은 뜻도 알아야 되고 띄어읽기 해야 되고요. 분위기나 뭐 이런 것도 느껴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제 한글 겨우 깨우친 초등 1, 2학년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들이 책을 읽어줘요. 특히 그림책 쉬운 거. 엄마들은 책 하면 또 막 글밥 많은 거 막 이런 거 애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쉬운 거. 쉬운 어린이책을 쉬운 그림책 같은 거 엄마들이 꾸준히 읽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가 읽어주는 게 자기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늘에 터져서 답답한 날이 와요. 그러면 엄마 내가 읽을게 하고 책을 뺏어간다니까. 그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쉬운 어린이책을 계속 읽어줘요. 이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전문가들이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KBS에서 교육 대기획하면서 10부작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거기서 7번째 다큐멘터리인가 보면 이게 나와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많이 들은 아이가 훨씬 더 풍부한 어휘를 구사하죠. 일본의 대표적인 그림책 전문가 마쓰이 다다시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림책에 관한 단행본도 내고 이러는데 얼마나 애가 엄마가 읽어주는 풍부한 어휘를 듣고 자라는가가 이 아이의 평생의 언어 능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어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학년의 경우 네가 읽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엄마가 목 아프면 아빠의 도움도 청하고. 아빠들이 자녀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동화책 읽어주기예요. 우리 연구소는 일부러 아빠가 등장하는 그림책을 정해가지고 저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4명씩 팀을 짜서 하거든요. 그럼 일부러 이제 아빠 보고 읽어 달라 해서 책 들고 오라고 해요. 주제가 아빠니까. 그러면 아빠들도 이제 아이하고 책 읽어주면서 뭔가 관심도 생기고, 그죠? 또 자기 어린 시절도 회상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한샘초등학교 꼬마가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책 읽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전부 주옥 같은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죠. 이제 안 넘어간다 이거. 잘 넘어가도 왜 그.
자, 이것도 그렇고요. 문제는 이제 엄마들이 좋은 의책이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이러시죠. 근데 이렇게 우리 이 금계초등학교 도서관처럼 전집 하나도 없고 뭐 다 좋은 책이면 뭐 이거 고민할 것도 없네요. 그래서 뭐 강의를 여기서 마쳐야 되겠다. 그죠? 좋은 의책이니까 차례대로 빌려 쓸 건데 우선 스테디셀러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도 그죠? 베스트셀러 말고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는 보통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나 S24 같은 데서 일주일 단위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이걸 베스트셀러로 검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스테디셀러. 자, 어린이 하든지 그림책 해놓고 그 다음 스테디셀러를 딱 클릭하면 꾸준히 많이 사랑받는 책 이런 게 나오죠. 저는 특별히 서양에서 발간된 이 두 권의 그림책은 엄마들이 꼭 집에 소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아이한테 엄마는 어떤 경우든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하기 어렵죠. 자, 그럴 때 이 책을 읽으면 돼요. 이건 미국에서 이건 1,500만 부 이상 팔리고 이건 3,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 책 보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뭐 깨고 부수고 하는데도 그때는 속상했지만 저녁에 꼭 애 안고 재우면서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애가 좀 크죠? 사춘기 돼가 막 반항하고 머리 기르고 이래요. 그래도 저녁 되면 꼭 아이한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니까. 이 책은요. 이 말만 계속해. 끝까지. 애가 청년이 된 때도. 근데 신기하게도 감동적인 게 이 청년이 이 애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자기 애를 안고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자기 애한테 뭐라 해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깊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은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또 보내는 거라. 이게 부모님이 은혜를 갚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 군대를 보낼 때 이제 해군에 갔어요. 지원해가지고. 그래 진해 해군 훈련소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엄마도 군대 보내면서 안 울더라. 우리 와이프 안 울어. 근데 제가 애 지근해 해군 훈련소 입영시키고 철조망 붙들고요. 그 환송 왔던 가족들이 다 멀쩡한데 내만 막 통곡을 하면서 철조망 붙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애를 군대 보내고 고생하는 것도 참 슬픈 일이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군대 갈 때 그때 사귀던 애인하고 우리 엄마하고 두 분한테 내가 올만한 환송 나올 만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헤어지니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동시에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배웅 나오지 마라. 제가 대구 시민운동장에 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대구역으로 걸어가서 기차를 타고 논산훈련소 갔어요. 그래 절대로 나오지 마라. 쓸데없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귀던 가시나는 진짜 안 나왔어. 근데 우리 엄마는요. 그 당시 우리 엄마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더 이상 눈이 나빠서 공장에서 일을 못하고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김밥 말고 약밥 만들어 팔고 이런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취직해가지고 주급 얼마씩 받으면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 주급 받고 일해야 되는데 내 군대 간다고 대구시민운동장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줄 서가지고 머리 빡빡하고 이제 장정들이 줄 서가지고 이제 대구역 간다고 쭉 걸어 나오니까 문 앞에서 우리 엄마가 그거 막 울고 있어요. 술술 꺼내가지고. 그리고 대구역까지 가는 동안 계속 따라오면서 우는 거라. 그 당시엔 전 몰랐어. 저 할맛이 외적하는 주책맞기 뭐 이런 생각이에요.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아이를 군대 보내게 되니까 갑자기 그때서야 그 엄마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군대 보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나도 군대 생활 해봤어 아니까. 그래서 슬픈데 내 마음이 이런데 우리 엄마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아이들에게 표현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다시 부모님에게 뭐 어버이날 용돈 주고 물론 그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들이 썩 기쁨은 아니에요. 용돈 꼴난 거 받는다고. 지 잘 살면 그게 우리한테 참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은 신기하게도 엄마에게서 늘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다시 자기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라. 신기하죠. 저도 어릴 때는
이 새끼야, 니는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니는 뒤진다. 내 늘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키워야 아이가 이제 자존감이 높아져서 지 할 일도 더 잘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어느 날 이후로, 제 인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날 이후로 저는 늘 아이한테 이 말을 하게 됐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어미가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리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놨어. 설령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어떤 사정이 생기면 버릴 수 있다는 거라.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그 구절을 계속 이제 제 스스로부터 배우면서 제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전과 다르게 아이한테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요, 그 말만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라. 옛날에 군대 갔어, 드디어. 아까 그래가지고. 군대 가가지고요, 재수없게 어떤 배에 발령을 받는데, 배에 고참이 배 안에서, 조그만 배 안에서 맨날 구타를 하는 거라. 애 가서 집에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나 오늘 우리 애 자살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배니까 바로 바다에 뛰어내, 서해 바다에 근무하는데, 바로 바다에 뛰내리면 실종이래, 실종. 그래서 연락을 받고 내가 겁이 나가지고 막, 헐레벌떡 차 4시간 뭐라고 부대 쳐들어갔잖아, 우리 애 살리려고. 갔더니 있잖아요, 지휘관들이 하는 말이, 배가 서해에 출동해가지고 왔더니 못 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항의를 했어요. 너가 죽으면 너가 책임질래 하면서 빨리 배 돌려라 하면서. 내가 아이를 4살 때부터 키웠는데 우리 애가 이런 연락을 할 애가 아니라고. 얼마나 다급하면 이런 연락을 하겠냐고 막. 경찰서장한테 막 내가 막 겁을 줘가지고 배를 돌렸어요, 서해에서. 그래가지고 배가 다시 평택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의 손에 인계돼가지고 우리 애가 드디어 저한테 왔어요. 그 평택 해양경찰서 본부에.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제 우리 가족끼리 이제 방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아이를 안정시키라고. 저를 보자마자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더라고. 왜 하니까 아빠가 내 아빠한테 너무 엄마 아빠한테 불효를 저질러서 미안해 하더라고. 막 울면서. 그럼 내가 누가 이거 보고 불효를 저질렀다고 하더냐 하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지휘관들이 다 그렇겠대. 네가 왜 이런 걸 우리한테 말 안 하고 부모한테 말해가지고 부모님 걱정시키냐 이렇게 하더라고. 미친놈들이. 진짜 그럴 것 같으면 저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잘 관리를 하든지. 그래서 제가 바로 애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한 번도 아빠한테 불효를 저지른 적이 없다. 안 그래도 아빠는 너를 군대 보내놓고 어떤 환경에 사는지 걱정이 되고 불안했는데 네가 이렇게 아빠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빠 와서 보니까 안심이 된다. 네가 어떤 환경에 사는지도 알고 네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눈물 또 그치네. 신기하죠? 만약에 제가 평소에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애가 저한테 SOS를 안 쳐요. 이 새끼야 니만 군대 생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남들은 해병대도 가고 공수부대도 가는데 니는 기껏 해경 가가지고 그것도 군대 생활이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했다면 애는요 저한테 위험할 때 SOS를 안 하죠. 근데 다행히 저는 아이한테 항상 아빠는 어떤 경우에는 네 편이다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정말 어려울 때 SOS를 하더라고. 우리가 이런 말을 아이한테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죠? 좋은 어린이 책을 가지고 아이한테 우리 마음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학년들한테 좀 시시하지만 그죠? 한 초등학교 3학년 이런 애들까지는 이 책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심심할 때마다 내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너는 특별한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아이의 자존감을 가장 높여주는 책이에요. 특별하다는 말은요 남들보다 우수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남들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특별하죠 사실. 근데 특별하다는 말이 지금 왜곡돼가지고 우리가 얼핏 듣기에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들리죠. 국어사전 찾아봐요. 네이버 국어사전.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남들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남들과 달리 그 아이만의 고유한 장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책들은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한 권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그럼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이 우리나라 책으로 유명하죠. 강아지똥. 이건 뭐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이것도 사실은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 강아지똥 같이 보잘것없고 남들이 싫어하고 피하고 버리는 것도
어느 날 보니까 민들레가 강아지 똥 때문에 꽃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사회에서 아주 요긴하고 중요하게 쓰일 곳이 있어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 아이들한테 늘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런 게 스테디셀러예요, 스테디셀러. 자, 중학년쯤 되면요, 이제 나쁜 어린이표. 이런 책들,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선생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 짝꿍 치는데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자, 이런 책들. 자, 도서관에서 책 찾을 때, 빌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자, 좋은 평가를 받는 어린이 책을 내는 출판사가 딱 있어요. 그런 출판사의 책들은 대부분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이 책, 내 짝꿍 치는데라는 책은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에 냈어요. 작은 출판사인데, 재미마주에서 내는 어린이 문고는 저학년들에게 아주 적합해요. 그래서 찾아보면 재미마주 책 쭉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쁜 어린이표다. 이러면 이건 웅진주니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웅진주니의 책들,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이 두 책은 작가를 따라가도 돼요. 이 나쁜 어린이표는 황선미라는 여자가 썼는데, 이 여자가 쓴 책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하죠. 대표적인 게 마당을 나온 암탉.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지고 유명하죠. 이 여자가 쓴 책도 마찬가지. 최인선이라는 여자가 썼는데, 이분이 쓴 책도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건 출판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건요, 보림에서 나온 그림책이에요. 근데 진짜 기발한 그림책이죠.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보통 우리 늑대가 아니라 아기돼지 입장에서 늑대는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요, 애들이. 근데 이건 늑대 입장에서. 늑대가 엄마 심부름으로 돼지집에 가는 거라 뭐 빌리러. 근데 셋째 돼지 집에 딱 갔는데 셋돼지가 지푸라기로 집 지었죠. 근데 하필이면 그 집 앞에서 재채기가 났대. 그리고 지푸라기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아기 돼지 잘 있는가 싶어 막 지푸라기 속을 뒤져보니까 돼지는 없고 햄이 하나 있더라네. 그리고 자기는 햄 먹었을 뿐이래. 이런 식이에요. 정말 기발해요. 재미도 있고 존 세스카라는 유명한 작가가 썼어요. 이걸 보고 패러디라고 하죠. 패러디. 전통적인 것을 비꼬는 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공주하면 뭐 인어공주, 백설공주, 뭐 공주는 다 분홍색 옷 입고 이쁘고요. 악당이 납치해갖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구해주고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공주는요, 일단 분홍색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종이봉지를 덮었었어요. 그리고 공주가 납치되는 것이 아니라 왕자가 납치돼요. 공주가 천신만고 그때 악당을 물리치고 왕자를 구해줘요. 근데 왕자가 공주를 보더니 못생겼다고 찌랄한다? 그래가지고 공주가 열받아가지고 왕자 발로 차고요, 지갈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주 이야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자애들한테 이런 거 읽어주면, 그죠? 굉장히 좋죠. 이 유명한 책이에요. 이거. 로버트 먼치인가? 이건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오고 저건 보림에서 나왔어요. 자, 출판사를 따라가면 아주 쉬워요. 시계 어디 있죠? 어머니 집에 돌아가셔야 된대요. 지금 몇 시에요? 몇 분까지 하면 돼요? 30분. 15분 남았죠? 자, 저학년들 같으면 그림책 중에서 위대한 상을 받은 그림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1년에 한 권만 골라서 주는 칼데코 상이라고 있어요. 자, 이런 상을 받은 그림책.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나이 로자는요, 미국 남부에 가면 한 50년 전에만 해도 흑백 차별이 있었어요. 노예 해방은 되었지만,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앞자리는 백인이 타고 앉고 뒷자리는 흑인이 앉아요. 중간에 두 좌석은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로자 파커스라는 여자가 버스에 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앉았어. 그런데 백인이 타더니 비키라는 거야. 일어나요, 로자, 이렇게. 그 말이에요, 지금. 백인이 강압적으로 일어나라는 거라. 이 로자가 버텼어요. 실탁하면서. 그랬더니 기사가 와서 또 일어나래. 그래가지고 또 버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경찰이 왔어. 체포해 왔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분노한 남부 엘레바마의 흑인들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어. 다 걸어다니까. 출근도 걸어서 하고 학교도 걸어서 가고. 거기다가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운동에 가세했잖아요. 그 1년 동안 걸어다녀가지고 결국은 미국 남부에서 버스에서의 흑백 차별이 철폐됐어요. 그 실화예요, 실화. 그 실화를 다룬 유명한 책. 이거 한 권 한 권 소개하려고 하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저학년용 책이에요. 고학년들도 있죠. 아이고, 이런 건 나중에 우리 연구소 오시면요. 좋은 어린 책을 골라서 이렇게 소개 목록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시간 없으니까. 자, 이제 중학년 이상 되면요. 저기 가면 있을 거라, 아마. 외국의 재밌는 창의적인 동화책들을 잘 번역해서 내는 출판사 1위는 시공준이에요. 예, 전두환 장남이 하는 출판사인데, 내가 좀 기분 나쁘지만 애 키워야 되니까,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지 어쩐지 뭐 하여튼, 판권을 막 주고 사와가지고 좋은 책.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샬롯의 거미줄. 그리고 유명한 책들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막 이랬죠. 자, 이런 책들은, 시공준이의 책들은 정말 창의적이고 재밌는 책들이 많아요. 자, 요건 저학년용인데, 이건 어떤 출판사가 길벗 어린이에요. 길벗 어린이, 아까 강아지똥을 낸 출판사인데, 길벗 어린이에서 내는 책들은 다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학년 쪽에서 특히 길벗 어린이는 거의 랭킹 한 3위쯤 돼요. 좋은 그림책을 많이 만드는 출판사 1위는 비룡소. 비룡소는 민음사의 자회사예요. 민음사라는 굴지의 출판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 브랜드, 그림책 브랜드, 저학년 브랜드가 비룡소인데 여기서 저학년 어린이책을 제일 많이 내고요. 물론 청소년 책도 많이 내요. 그 다음에 2위가 시공준이요. 그림책 많이 내는 데가. 그 다음에 3위쯤 되는 것이 길벗 어린이. 3, 4위 되는 웅진준이요. 길벗 어린이. 이거 유명한 책이죠, 이거. 지원이와 병단이 시리즈라고 해서 저학년들 정말 좋아해요. 저는 너무 직접적인 교훈을 준다 이렇게 싶은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죠. 이거 길벗 어린이 편집 주관인데 이 고대영이라는 작가가 길벗 어린이에서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썼어요. 이 시리즈. 아까 그 내짝공 체험대를 낸 출판사의 시리즈는 학급문고라고 해서 요 얇은 책들 있죠. 이런 책이에요. 지금 이거 우리 연구소 사진을 그냥 그대로 찍어 왔거든요. 자, 이건 저학년용 비룡소. 비룡소에서 그림책도 정말 주옥 같은 그림책들 많이 내는데, 이건 저학년 문고. 난 책 읽기가 좋아라는 시리즈로 아마 저는 안 가봤지만 괜찮은 책이 들어와 있다면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색깔이 조금 다르죠? 이게 저학년용 비룡소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책도 아무거나 빼서 읽어도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건 시공준이요. 시공준에서 아까 막 번역해서 낸다고 했죠. 그 중에서 얇은 책들, 노란색, 저학년, 초록색은 중학년, 하늘색은 고학년,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죠. 물론 아이의 그 독서 능력에 따라서 뭐 학년 구분은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우선 편의상 얇은 책부터 이렇게. 자, 이건요, 문학동네라는 유명한 출판사죠. 소설가 신경숙이 주로 문학동네에서 책 내다가 표절 사건 때문에 막 문학동네 직격탄을 맞았는데, 여기 보면 저학년용 문고로 초승달, 또 보름달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보름달은 좀 학년이 조금 높고요. 초승달은 저학년 문고 이런 식으로. 이게 출판사 문학동네. 여기 가면요, 사계절 아동문고, 뭐 저학년 문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계절에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마담을 남탁. 이건 이제 한 4학년 이상이면 읽을 수 있고, 이런 책이. 그러니까 사계절 출판사는 좋은 어린이책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때, 이렇게 출판사를 따라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자, 이건 저학년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다가 글줄책으로 넘어갈 때 가장 이제 중간 과정에서 좋은 책이 뭔가 하면 우리 옛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건데, 이건 우리 옛 이야기를 가장 잘 만드는 출판사가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보리, 하나는 한겨레, 이렇게 2 출판사가 있어요. 보리 출판사는 특히 서종원 선생이라고 대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막 초등학교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직접 이제 옛날 할머니들 찾아다니면서 옛 이야기를 직접 녹음해가지고 따와서 그걸 이제 읽어주기 좋은 입말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옛 이야기 하면 서정원 선생의 옛 이야기를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네이버, 알라딘이나 S24에 검색해 보시면 좋은 옛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자, 이건 꼬마 도서관 캐가지고 주니어 김영사예요. 주니어 김영사도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내죠. 책 먹는 여우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책이에요.
이건 웅진 주니어. 웅진 주니어에서 저학년 문고를 웅진 푸른 교실이라고요. 아까 말한 나쁜 어린이표, 일기 감추는 날, 뭐 초대받은 아이들, 이런 유명한 책들이죠. 이건 비룡소고요. 자, 이건 이제 좋은 어린이 책 출판의 산 증인 같은 창비예요, 창비. 창비는 1980년대부터 꿋꿋하게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데모할 때는 우리가 있는 그 데모하는 데 필요한 출판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좋은 어린이 책을 꾸준히 출판하기 시작해서 한 권 한 권 잘 만든 유명한 책들이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고 있죠. 대표적인 게 몽실언니를 비롯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영화화된 책, 완득이 이런 책 있죠. 하여튼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 우리 애도 정말 창비책을 많이 읽고 자랐어요. 초등 고학년 아이들에게 1위 출판사라고 보시면 돼요. 1위 출판사. 시공주니어는 외국책을 많이 번역하는 점에서 1위라고 할 수 있고, 그죠? 좋은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들을 외국책, 우리 책 가리지 않고 잘 만드는 가장 역사가 깊고 권위 있는 출판사가 창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창비 건데, 이건 창비의 조금 고학년,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이런 애들 읽는 책. 요 완득이 있죠, 완득이. 자, 이건 푸른 책들. 푸른 책들, 여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들이 많은데, 푸른 책들 고학년용. 여기 보면 유명한, 여기 교과서에 실린 책인데, 너도 하늘 말날이야. 뭐 이런 책. 엄마가 뭐, 유진과 유진 이런 책 유명하죠. 이건 이제 너무 책이 유명하다 보니까 전부 하드카바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표지를 벗기고 이렇게 푸른 책들. 푸른 책들의 고학년용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이런 거 빌려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여기, 1013 해가지고 10이면서 10살이죠. 10살이 10살 고학년이네. 고학년 문고죠, 이거. 비룡소에서 나온 1013 시리즈예요. 이건 내가 눈이 나빠 잘 보여. 이건 푸른 나무. 하여튼 도서관에서 보시고 이런 출판사를 쭉 따라가시면 좋은 책을 특별히 뭐 고르는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빌려보실 수 있어요. 이런 책들을. 자, 이건 다림이라는 출판사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단편소설 이문열의 예를 들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것들이 이 다림에서 잘 만들어져서 그림도 잘 이렇게 사파도 잘 그리고 이래서 이거 유명한 문고예요.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쭉 읽었으면 하는 유명한 단행본들이죠. 이건 사계절이고요. 이건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이 해직 정교조 선생님들이 만든 출판사 우리교육. 우리교육에서도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교육에서 저학년 문고는 쑥쑥문고, 고학년 문고는 뭐 힘찬 문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고 있죠. 이건 웅진이고요. 자, 요즘 엄마들 인문학 하면서 괜히 유행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엄마들 인문학 수업 막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인문학 수업이 세계사 수업이죠. 인문학이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철학 뭐 많은데, 문학 많은데. 그래서 엄마들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 과목이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애들 벌써 한국사 뭐 학습지 시키고 가더라.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일부러 사놨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사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책. 제가 강력 추천하는 만화책이에요. 요게 5권짜리 감동 한국사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이희재라는 만화가가 있어요. 정말 따뜻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분이 쓴 만화책 가운데 제가 정말 잊지 못할 만화책이 하나 있어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걸 브라질의 유명한 성장 소설인데 그걸 만화로 그렸는데 원작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여기 있는 거 모르겠네. 이건 좀 책도 비싸. 하드카바예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우리 애도 이거 읽고 몇 번 울은지 몰라요. 저도 많이 울었고. 자, 그 책을 쓴 분이 이희재라는 만화가인데 우리나라 3대 사실주의 만화가예요. 이분이 쓴 감동 한국사에 5권짜리 있어요. 또 조금 더 컸다면 요거 이현세도 이것도 유명한 만화가죠. 예, 이현세의 한국사 바라보기 하면서 12권짜리 시리즈가 있어요. 자, 더 나아가면 한국사에서 더 관심이 있다면 이거는 박시백이란 만화가가 그린 조선왕조실록.
그냥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을 그대로 만화로 그렸는데 이 박시구라는 사람 옛날에 한겨레신문에 만평도 그리고 해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린 이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고학년 중학생쯤 되면 이거 20권짜리 만화책이에요. 아이고 뭐 하여튼 서둘러서 말씀드린다고 들었는데 재미없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좋은 책을 아이들이 어릴 때 접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이거예요. 저는 도시에서 아이를 키웠지만 제가 아무리 키워봐도 이걸 거듭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이렇게 저한테 기쁨을 주고 아이가 책을 좋아한 이유로 정말 많은 성취를 보였어요. 물론 아이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성취를 보이라는 보장도 없고 이렇지만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이렇게 썩히지 않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좋은 어린이 책처럼 이렇게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큰 경제적 부담도 없고,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다니는 학교의 사정이나 형편 또 동네 분위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밤중에 비 오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들에게 맞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뭐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영어 공부법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에 오시면 그 강의들이 전부 그냥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 깊은 시간에 오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